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다리던 산타를 못 만난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은 시소 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좋았던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악재로 바뀌면서 내년의 경기 불황 예측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3주일 만에 두 번째로 미국 이민을 시도하던 어린이가 미국의 보호 아래 숨졌습니다. 관계 당국이 의료 점검 기준을 강화했지만 많은 사람을 가두기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보호국이 잠재 이민 신청자들을 예고 없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2018년 뉴스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가족분리 이민 정책이나 중간선거 참여 결과 등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백인들로 채워지는 것도 미국인들이 걱정합니다. 2019년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바란다는 제목의 뉴욕 포스트 칼럼에는 미국의 시리아 철군이 강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터키 대통령과 IS와의 전쟁을 터키에게 맡기기로 합의하고 미군이 철군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발 전문 의사의 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전 징병 기피를 발 의사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 기공식을 미국 언론도 중요하게 보도합니다. 팍스뉴스는 경제 제재가 풀려도 수많은 기금을 들여 수십 년이 돼야 완공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상업용 고래잡이를 시작한다고 발표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에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도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닌가요?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휴가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그 한 해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도 또 여러분들과 아듀 2018년 하겠지만 이렇게 한 해를 지내보면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웬만큼 됐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많이 있죠. 이민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건강이잖아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지난주에 이제 폐암 치료를 받고 악성 종양을 폐에서 2개를 걷어냈다고 하죠. 그리고 닷새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크리스마스인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그 의지력도 정신적인 그 건강이 강하신 분이에요. 12월 21일에 이제 그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 지난달에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시면 굉장히 그 큰일이다라고들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골절상으로 넘어지신 뒤에 오히려 그 폐에 있는 종양이 발견돼서 그것을 이제 끌어냈고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2번이나 그 암 치료를 받으셨고 그런데도 한 번도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논고를 할 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종양 그 수술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도 한번 그 연방 대법원이 투표를 해야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그 3번이나 각기 다른 그 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거나 암 치료를 받으신 분도 85세인데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고 나는 앞으로도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연방 대법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그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분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부터 살아계시는 그때까지 정말로 가능한 한 많은 그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주일 만에 두 번째로
이민을 이제 부모와 함께 시도하던 아버지와 함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8살 보인데 지난번에는 7살 그 걸이었었죠. 이번에도 역시 그 미국의 그 관세 국경 보호국이요. 그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여기서 그 아버지와 함께 12월 18일이군요. 엘파소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으니까 당연히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8살 과테말라의 보이거든요. 너무 아파서 뉴멕시코군요. 병원에 갔는데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약을 먹고 여러 가지 그 약을 처방을 받고 다시 이제 지금 예전과는 달리 미국에 있는 후견인들에 보내지 않고 어린이들도 다 가둬두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케이지다. 그야말로 새장 속에 가둬두느냐 이런 비난도 많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케이지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어제 크리스마스 데이였어요.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살 소녀가 숨졌을 때도 세계적으로 빅 이슈가 됐었고 지금 유엔에서도 조사해야지 된다고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할 수 없이 이 모든 그 어린이와 미국 이민 신청을 하려는 그런 그 성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의료 체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10년 넘어 만에 불과 3주일 안에 2명의 어린이가 숨진 일. 이게 이제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축적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려니까 미국 이민을 막는다면서 또 그 사람들 안에 무슬림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누구도 있고 범죄자들이 많다면서 이게 이제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고 그 이민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미국이잖아요. 아마 다른 나라에 정치적으로나 어떤 목적으로든 난민 신청을 하려는 미국 사람이 숨졌으면 그 사람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뉴스가 지금 미국의 국경수비대가 아주 큰 혼란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뉴스는 미국 밖에서 더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관세 국경보호국이라든가 크게는 전부 이민관세국 국경수비대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둬야지 되니까 너무 큰 혼란이 있어서 텍사스에서는 186명을 결국은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그런 구치소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임시 수용소가 가장 적당한 말인 것 같네요. 풀어줬고 크리스마스 때예요. 풀어줬다기보다는 사실은 버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CBS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텍사스 남서부에서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400명을 풀어줬고 이게 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금 하원 의원이고 상원 선거에 나갔는데 테드 크루즈의 벽을 넘지는 못했던 그 의원이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020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정치인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난민 신청을 하려거나 이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일단 수용시킬 때 굉장히 인도적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풀어줄 때도 다 이미 예고하고 뭔가 미국의 후견인이 없을 때는 주변에 로컬의 비영리 그룹이 있잖아요. 한인타운에도 어떠한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비영리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당국이 국경수비대가 됐건 이민관세국이 됐건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몇 명을 풀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런 비영리 단체에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이 비영리 단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또 다른 후원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일부 어느 정도 이 집에 가서 이제 지내게 하고 이 어린이들을 포스터홈도 마련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겨울에 수용했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꽉 차서. 그러면 음식도 없고 또 옷도 없고 돈도 없고 기온은 한 40도 정도 되니까 그쪽이 이제 최저 기온이 로스앤젤레스보다는 훨씬 낮으니까는요. 40도면은
춥잖아요. 그래서 로컬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오늘도 이쪽 텍사스에서 500명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크리스마스인 어제에 민주당이 멕시코에 그 장벽 쌓는 이 기금을 주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 1월 3일이 되면은 민주당이 선서식하고 하원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백악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인데 이런 일이 있다. 연방 폐쇄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아주 이제 정치인으로서 세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아주 그 보수적인 잡지 그 아메리칸 그 컨서버티브 여기에 편집장이 얘기하는데 올해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장벽 기금 안 주면 난 자랑스럽게 연방 정부를 폐쇄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그 근무를 해야지 되는 연방 정부 공무원 25%가 뭐 어떤 형태로든 일을 전혀 안 하고 돈도 못 받던지 일은 하고 돈은 나중에 받던지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조금 이제 불편을 겪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 사이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주식 시장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처음에는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르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도 되고 2포인트 다우지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전에 한 3, 4분 전에 보니까 한 300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도 그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이제 뭐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이런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가능하면 대통령을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매체에서는 리바운드 됐다. 주식 시장이 이런 것을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한 240포인트 마이너스 날 때까지도 헤드라인을. 그런데 오늘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잘 모르겠고 플러스가 돼봐야 지난번에 24일에 반장 때 640 마이너스였었잖아요. 역사상 최악의 12월 달이기 때문에 산타가 오나 했는데 결국은 오진 않았어요. 오지 않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는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세계가 지금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모든 게 다 좋다 했던 게 모든 게 다 그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국은 이게 지금 베어마켓이 끝났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며칠 사이에 베어마켓이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물론 뭐 클린턴 시대의 재무장관이기는 했습니다만 로렌스 서머스 뭐 오바마 때도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었던 로렌스 서머스가 얘기하기를 주식시장의 약세가 지금 그 경제적인 재난이 바로 앞에 왔다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로렌스 서머스조차도 내년에 경기 불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퍼센테이지 예측을 얼마 전까지 50%로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그 추락 이전에 50%였어요. 12월 달에. 그러다가 내년에 경기 불황 가능성이 60%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그 6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 하면 그 제조업인데 BMW 그 생산도 지금 줄었고요. 다 그 예측에 따라서 생산하잖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증가는 되지만 15년 사이에 최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계속 지금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고 있고 이태리에도
아주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부가 들어와서 혼란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부의 그 정치와 연방정부 폐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리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그 관세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도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 오일값이 많이 내려갔다 하고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일값이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그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소비자들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이후에 41%나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일가스 회사에서 단순히 뭐 오일가스만 그 시추해서 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오일값이 내려가도 적당히 내려가고 올라가도 적당히 올라가는 게 누구에게나 조금 그 안정적인 것이죠. 해서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3%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뭐 4%까지 그 바라보고 4% 너무 당연히 된다 하고 확신을 했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내년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대부분 이상입니다. 자, 잠시 뒤에 이맘때쯤이면 항상 올해를 되돌아보고 또 2019년 다음 해를 예상해보는 일들이 루틴이죠. 루틴인데 재밌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사흘밖에 안 남았네요. 왜냐하면 29일이 토요일, 30일이 그러면 일요일. 왜 그렇게 되죠? 31일은 어디 갔죠? 31일은 월요일이고요. 31일은 보통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딱 오늘, 내일 28일 사흘 2018년이 남았습니다. NPR 방송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2018년도 그 미국의 그 정치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스토리라는 게 정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제가 10번째부터 할까요? 네. 저는 한국식이 좋아요. 이거 말씀드릴 때. 이 10번째는 또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부터 하죠. 연방 적자가 세금 감면을 하면서 17%나 늘어났다 하는 것, 연방 수입이 늘어난 것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특히 이제 이것이 부자도 웬만한 부자는 크게 혜택을 못 봤어라고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세, 그 법인 세금을 35%에서 21%로 낮췄기 때문에 여기서 큰 혜택을 받는 거죠. 또 기업의 그 CEO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8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중간선거와 연관해서 뭐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게 없었어도 또 선거에서 진 공화당이 정치인 가운데서 이건 뭐야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조지아주라던가 다른 남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선거를 치를 때 오히려 뭐 투표소를 예고 없이 많이 바꾼다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투표하기 소수인종과 함께 힘들게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화당 후보를 그 돕는 사람이 부정 일을 저지른 거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네요. 8번째였고요. 7번째가 왜 안 보이죠? 네, 7번째가 백악관과 이 행정부의 완전한 그 혼란과 스캔들 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뭐 2월 말에 나가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트윗으로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일주일 있다가 나가지 하고 또 그 마티스 국방장관의 아주 친한 그 친구이기도 한 역시 군 출신의 존 켈리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아들과 사이에 눈밖에 난 것도 큰 이유가 돼서 이제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미 대행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국방장관도 또 비서실장도 다 대행 체제예요. 내무장관도 대행이고 지금 법무장관도 대행 체제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섯 번째는 지난 100년 사이에 정말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서 투표를 했었던 것.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선거 투표율이 낮은데 50.3%나 투표를 했어요. 1914년 그 이후에 최고의 투표율이었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선거에 관련된 게 참 많네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여성들이 기록적으로 정치인으로 많이 당선됐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 당에 따라서 다릅니다. 새로운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재선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하원 의원 여성이 그 36명이거든요. 그 36명인데 36명 가운데 한 명 빼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35명이 처음으로 정치에 나와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사람 여성. 그리고 한 명만이 공화당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회에서는 내년에 선서할 때 435명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그래도 반도 안 되네요. 127명 가장 역사상 많은 건데요. 127명이 여성인데 그 127명 여성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106명이고 공화당은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민주당이 소수인종과 여성에게 적합한 당이다. 이슈 자체가 그래요. 소수인종을 위한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이 다섯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NPR 방송의 청취자들이요. 네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온다던가 이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족 분리,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와 엄마 또 떼어놓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했네요. 세 번째로는 파클랜드 총격 사건, 플로리다주 그 이후에 젊은 학생들이 정치에 많이 그 참여를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도 18살 된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그 하이스쿨 학생들이 운동을 해서 본인들도 투표를 하고 그 가운데 한 명 이름은 잊었는데 그 로라 잉그램이 팍스뉴스에 그 아이 뭐 총기 그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그런 캠페인만 하더니 학교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징징 짜고 얘기를 했던 로라 잉그램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광고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 학생 결국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40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수당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의미가 아주 크죠. 이제 하원이 뭐 탄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역풍이 있다고. 그런데 요즘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져서 뭐 그 폴 크루그만 같은 그 칼럼니스트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공화당이 일어설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예측 불가능도 도를 넘어서 이게 상식 선 밖에 너무 멀리 갔다. 공화당이 일어서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 캠페인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을 특히 이제 이민 이슈에 있어서 가족 분리 정책 이런 것을 일부 백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버지 부시 시절에 캠페인할 때 read my lips 나 세금 같은 것 안 올려 하고 나중에 올렸던 게 큰 그 악재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선할 때 해서 촌뜨기 빌 클린턴에게 졌는데 이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기소되고 이런 것을 면하려면 지금 대통령 면책 채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이슈로 감옥까지 가는데도 해서 대통령을 내가 더 해야지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선거 캠페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치도 않아 했었는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1954마일 벽을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멕시코의 돈으로
이제 멕시코의 돈으로 한다는 말은 싹 들어갔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재선에 나가서 승리하기 힘들다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 분리 정책이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족 분리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텍사스에서 오늘도 500명 풀어준다고 하고 이미 그 크리스마스와 그 전에 또 400몇 명, 거의 500명을 풀어줬으니까 이게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브렛 캐버너가 연방 대법관이 된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 크리스틴 브래들리 포드 교수가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바로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 강간당할 뻔했다는 이런 진술을 의회 청문회에서 했었던 것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일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공화당에서 이 청문회 할 때 아주 그 중요한 것을 누락시켜 버렸다. 이 캐버나우의 좋은 입장으로 그런 얘기도 며칠 전에 나왔었고요. 10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사법부를 지금 재조정하고 있다. 다시 만들고 있다. 해서 지금 뭐 연방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대법관도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너 두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역시 지지 기반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항소법원 판사 29명이 지금 그 인준청문회 다 끝나서 이미 임명이 됐거나 하고 또 지방 연방 판사도 53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뭐 이것을 숫자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그 판사 가운데서 4분의 3이 남자고 그리고 5명 가운데 4명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 사람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야. 이렇게 그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 세 번째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다 본인들끼리끼리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싫어서 뭐 미국의 그 변호사 협회에서 승인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5명 가운데 4명이 백인이고 그리고 4분의 3이 이게 남자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이 좋아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오바마는 8년 대통령을 하면서 연방 판사를 392명을 임명을 했다면 그 지명을 해서 지명만 하고 뭐 임명 자체는 이제 다른 절차를 거치니까요. 그랬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115명이거든요. 4년이 되면은 3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8년이 되면 적어도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공화당의 그 가치를 연방 그 법원에 주입시킬 수 있다 해서 중요한 것인데 남자와 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인 그 오바마와 공화당인 트럼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트럼프는 77%가 남자, 오바마는 58%가 남자였어요. 그럼 42%가 여자였고 트럼프는 현재까지 23%만 여자를 지명을 했다는 얘기고 인종적으로는 트럼프가 정확하게 82% 백인, 오바마는 63%만 백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인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로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뭐 친구였고 픽서였고 변호사 잡동사니 일 처리를 해줬던 마이클 코헨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과도 연관되는 대통령도 같은 대통령이 오히려 주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팍스의 그 사법 전문가가 기소되지 않은 그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마이클 코헨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뭐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게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고 또 다른 뭐 모스코바에 트럼프 호텔 짓는 것을 추진한 것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한 것 그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유죄 인정하고 3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변호팀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은 민주당의 그 하원이 그 다수당이 될 텐데 그 조사에 맞춰서 일을 하기 아주 까다로워진 일이다. 이러한 것들도 미국 사람들이 2018년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본 일이었고요. 다음은 조금 시야를 높여서 좀 그 세계적으로 국제 정책으로 201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9년에는요. 2018년에는 이랬는데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는 매체예요. 뉴욕 포스트, 뭐 가십 기사도 많고 루퍼트 머덕이 역시 사주로 있는 뉴욕 포스트의 컬럼리스트의 그 컬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베니 에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아메리카 포스트 전략 트럼프를 위한 2019년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뭐 지금 계속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터키하고 의논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독일하고 의논하지 않고 합참의장하고 의논하지 않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자인데 워낙에 그 터키 내부에서도 쿠르드족을 싫어하고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 쿠르드족을 어떻게 하면 몰아내나 했는데 그동안 쿠르드족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아이시스와 싸워왔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버려버리고 이제 퇴각하는 길을 터키 대통령이 설득을 12월 14일 전화 통화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서 터키가 약속을 했대요. 당신들 나가고 나면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긴 한데요. 미국이 완전히 철군을 해야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아이시스를 잡는 작전을 하겠다. 에르도안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나요? 요즘 미국 대통령 말도 못 믿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과거에는 그렇지 미국과 약속을 했으니까 미국 의회가 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시리아와 전쟁에서 쿠르드족이 뭐 6,700명 이상이 숨지고 미군이 그 사이에 3명 내지 4명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숨지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을 미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에 도움이 되고 했는데 지금 쿠르드족이 전투에서 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 시신도 어떻게 좀 안치를 해야지 되고 하는 그것까지도 터키가 미군 빨리 나가라 우리가 다 하겠다 하는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쿠르드족의 최후를 뭐 잘 치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미국이 약속을 쿠르드족과 한 게 다리도 놔주고 길도 놔주고 학교도 지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약속 안 지키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유럽과는 미국이 싸늘한 관계였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나프타에 대해서도 아주 센 소리를 했지만 결국 나프타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도 여간 아닌 인물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총 쏘는 거 흉내내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남미의 키 플레이어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했다는 것. 또 시리아에선 이런 것도 있어요. 크리스찬도 아이시스와 싸우는데 미국에 도와준 그 사람들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은 가장 큰 승리자는 결국은 뭐 터키 대통령, 러시아, 이란 그리고 아주 익스트림한 순위파가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2018년도에 정말 가장 중요했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군사 개입은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전쟁을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반쪽의 진실인 게 요즘의 전쟁은 막 그 전쟁터에 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 쿠르드족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숨져요. 근데 미국은 여러 가지 후방 지원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빅토리라고 확실하게 승리를 선언을 할 수가 없는 입장. 돈은 들어요. 그러나 과거처럼 많이 들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뉴욕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요즘에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이라면 잔디깎기의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끝없이
지구상 각 나라에서 나쁜 잡초들을 아이시스와 같은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잡초들을 뽑아주고 그걸 정규적인 레귤러 베이시스로요 뽑아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딱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계속 잡초는 뽑아줘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2,000명 철군한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고 2019년에는 베이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력을 계속 해야지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메드 빈 살만에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개혁을 해라라고 압박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 같은 것은 포게릿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미국이 세계 각 나라에 어떤 그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세계에도 중요하고 미국에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의 컬럼을 썼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 긴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발 전문 의사가 있잖아요. 이 발 전문 의사의 딸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월남전을 기피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뭐 학생이라고 대학생이라고 그 당시에 그런 거 받아줬어요. 참 불공평했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몇 번인가 4번인가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발에 무슨 뼈가 자란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몇 번을 또 두 번인가를 기피를 했는데 이게 누구였냐면 그 발 전문 그 의사가 프레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의 그 건물에서 새들어서 병원을 했었던 병원이 크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진 보면은 아주 허름한 병원인데 그 주이시네요. 이 라스트 네임 보니까 또 다른 그 발 전문의도 마찬가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그 랜드로드로 있는 빌딩이나 아파트먼트에 새들어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만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이런 그 진단서 떼줬다고 해서 그 도움을 금방 줬었던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한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너무 잘 말을 했기 때문에 하고 56살과 그 여동생 이 두 사람이 뉴욕타임스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확하게 의사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의사 딸들이 나와서 그 소견서를 쓴 딸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또 그 추첨으로 좀 행운이 있어서 안 갔어 했는데 추첨은 1969년 전에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징병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월스트리트 지금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되고 있기는 하죠. 오늘 시사만평 보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백악관에서 우리가 멕시코와의 월을 얘기하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이 아주 그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데요. 지금 아무튼 중요한 그 월스트리트의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 월스트리트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남북 뭐 경제 협력 여러 가지 하고 철로 놓고 해서 뭐 개성과 연관되고 등등 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도 보도는 하는데 그러나 설령 미국의 경제 제재가 다 없어지고 하더라도 북한의 그 철로라는 게 20세기 그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수공사해서 한국과 연결을 제대로 하고 가동하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수십 년 걸릴 것이다. 이런 정도로 미국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미국 눈치도 보고 세계 눈치 보다가 뭐 미국도 마음대로 하는데요. 뭐 국제고래위원회에서 탈퇴를 해서 내년 여름부터 일본이 고래잡이를 하겠다. 상업용 고래잡이 발표를 했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